예, 안녕하세요. 저 이용호입니다. 사실 최근에 많이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또 질문을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기자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주가가 6천이 넘었는데 상법 1, 2, 3차 개정이 어느 정도 효과가 미쳤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법 개정과 1년의 법 개정 과정은 사실 우리 시장을 믿을 수 있는 시장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걸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준 것이다. 그건 필요 조건이다. 그리고 여기 다 아시다시피 시장의 가치, 주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올해 연말 컨센서스가 글쎄요, 450조에서 500조. 이 정도가 나오는 상태고. 그러면 현재 주가 퍼는 포워드로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주가는 10에서 15 밴드에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 밴드를 넘었을 때, 리레이팅이라고 해서 하는 상태고, 그 밴드 안에 있을 때는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투자자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보면 우리가 제가 뒤에 예를 들었는데요. 어젯밤에 또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죠. 넷플릭스가 워너브로스 파라마운트를 인수한다고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제안이 있었고, 어젯밤에는 넷플릭스가 파라마운트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제 이사회가 이 조건보다 낮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우리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다시 파라마운트로 가는. 그럼 이사회가 무슨 역할을 했을까? 다양한 제안, 두 경쟁자가 들어와서 우리는 회사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을 때 이 사회는 그 사람들의 제안이 회사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주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판단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판단을 한다를 투자자에 알려주고 공시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뒤집어 놓으면 어떨까 보면은 그런 관행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사회가 상법 이사 충실 의무라고 할 때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하고 회사의 가치를 가장 잘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이거를 주주들하고 소통하는 것. 이게 바로 이사 충실 의무를 실제 실행하는 방법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시하고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 이럴 땐 여러 가지입니다. 상법은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실제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본시장법이고 거기에 자본시장법에서 이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판단을 하려면 어떤 절차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판단했다고 투자자한테 알려주고 투자들은 그 공시를 통해서 이 경영진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건지 회사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건지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장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시 의무를 이번에 한번 실제 시장이 작동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공시제도 개편에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보다시피 상법 개정은 바로 이사의 역할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상법 개정을 할 때도
이사 충실 의무가 당연히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례가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주의 의무, 그러니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를 지배주주나 일반 주주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한다. 그럼 공평하게 대우하는 게 어떨까라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이사충실 의무, 그리고 며칠 전 상법 자사주 소각 관련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경영권입니다. 경영권은 권리고 권리일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얼마 전 우리 전정원 오늘 토론자께서 신문 인터뷰에서 밝혔죠.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고 주주에게 위임받은 것이다. 주주한테 위임받았으면 주인한테 내가 당신이 위임한 거대로 행동했습니다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이남우 회장이 OECD 원칙, 경영권은 하늘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고 주주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회사를 했을 때 누군가가 나는 당신네 회사를 내가 하면 이렇게 해서 더 잘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사는 진짜 그 이야기가 잘 바꿀 수 있는 건가? 실현 가능한 건가? 저 친구가 능력이 있는 건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경영권이라고 하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자신의 그 상속이나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 계신 분들 잘 알겠지만, 버핏이 은퇴를 하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줬나요? 유명한 말이 있죠. 칼 루이스가 100m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아들한테 100m 선수를 시킬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장의 가장 잘하는 사람. 그리고 주주는 내 자산을 가장 잘 불려주고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면 얼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일 때도 국회의원 선거일 때도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경영진도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업 경영의 가장 큰 목표는 이제 회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 우리나라 이게 작년 9월 기준이니까 이때 주가 지수가 한 3,500선이었으니까 지금 6,000 오늘 300 올랐다가 막 종가에 약간 빠져서 6,200 얼마던데 그걸 감안해 봤을 때는 이 숫자는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PBR 1m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저평가된 것들을 실제 일본의 케이스를 한번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2023년에 기업 매수 지침이라는 걸 경제통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의 원칙 같은 것들을 하는 거는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에서 우리는 우리 시장에 올라오는 기업들은 이러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 개정의 이후의 후속 지침이어야 될 부분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M&A가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분인수, 그러니까 지배주주에 대한 지분인수입니다. 구주인수. 그리고 거기에 프리미엄을 주고요. 일반 주주들은 전혀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면 지배주주는 특별 대우를 하고 일반 주주를 홀대하는 것은 바로 상법 개정의 정신, 조문과 정면 배치되는 것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해외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바 베어 허그라고 하는 부분인데, 곰이 껴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대표적인 베어 허그는 잘 알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나는 그 주가를 얼마에 사고 계획을 하겠다. 그러면 그 트위터의 이사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검토를 하고 그거 자체가 주가 가치 자체를 올리게 된다면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절을 한다면 이사충실 의무를 위배하는 걸로서 소송이 되는 거죠. 제록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 야후를 인수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이 다 거기서 이사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이제 공시, 이사가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나는 저 사람의 제안이 좋아서가 아니고 판단 근거, 저 사람의 제안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회사 가치가, 그러니까 이사의 입장에선, 특히 M&A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가치를 모를 수 있지만 밖에서 있는 사람은 저 회사의 숨겨진 매력 포인트가 저기 있는데 그 매력 포인트를 조금 더 잘 만들면 회사의 가치는 더 올라가겠다. 제가 예전에 동원금융주에서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할 때 그랬습니다. 과연 그 정도 가치가 있느냐, 부실기업 아니냐 등등 했을 때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관리 능력, 그 인력들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과정이죠. 물론 공개 비딩의 과정이었지만.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제 따져야 될 게 충실 의무. 이게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고 회사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의 가치에 영향을 줄 걸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럴 때도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해라. 얻을 수 있는 자료는 다 얻어서 체크하고 거기에서 거둬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러죠. 그런 제안이 오면 무시합니다. 왜? 제안이 왔다는 사실 자체를 주주가 모릅니다. 그렇죠? 왜 모를까요? 공시 의무가 없거든요. 그리고 소문이 나서 그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하면 어떡할까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뭐 확정이 되는 사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공시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럼 그게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모르죠. 이런 거부감을 함부로 하지 마라는 원칙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델라웨어 주법이나 소송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원칙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노칼 원칙입니다. 위협이 있다. 누군가가 제안을 했다. 알려라. 근데 그 위협이 허위의 것이다. 그냥 사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어느 회사가 인수할 것 같다. 이러면 소문이 나면 주가 올라가죠. 그건 시세 조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진지한 거냐. 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위협이 왔는데 너무 과잉 대응을 해버리는 거. 이건 안 된다. 그 위협의 정도에 맞춰서. 그래서 그걸 회피하는 방식이 그 위협의 정도에 비례하라는 게 유노칼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레블론 원칙인데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그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쪽에서의 인수 제안에서 이사회가 했던 역할이죠. 뭘 해라? 이사는 경매인의 역할을 내라. 둘이 경쟁을 하면 누가 회사 가치를 더 올리는 거냐. 서로 이쪽에서 제안을 했으면 그래요. 충분히 그래 하는데 또 다시 이나무 회장 쪽에서 제안을 했으면 저쪽에서 이렇게 제안 왔는데
이거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걸 오가는 거죠. 오가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오퍼를 제시하는 쪽에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사가 누구하고 결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들은, 판례들은 대부분이 정보를 정확하게 해라. 두 번째로는 또 뭐죠?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정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제3자, 그 사안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이해관계가 약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라.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한 것들이 주주 가치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블라리스 이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려야 되는 공시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공시는 세 가지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공격이 왔다. 무슨 제안이 왔다. 그러면 그 SEC 폼 8K에서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라는 걸 뭐 미국은 10일 이내에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공시를 하느냐? 그 제안은 받은 이사회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토하는 동안 여기 계신 분이 다 주주면 요 앞줄에 있는 사람만 알고 뒤에는 몰라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될 수 있죠? 내부자 거래를 해서 주가 그 정보 우위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즉각 알려라. 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그런 사안이 있게 하라. 이게 사실 공시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성이냐 중립이냐 아직 판단을 못했냐 유보하느냐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제안이 왔어요. 아직 찬성을 할 수가 없고 유보하겠습니다. 그럼 왜 유보했냐? 어떤 정보가 모자라서 이런 정보를 더 취합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자문사, 어떤 어드바이저를 하이어를 해서 하겠다. 이게 공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상세 보고를 해야 되죠. 이제 결정 이유와 이해관계에 충실되어 있느냐. 그래서 의견을 자신들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다시피 이게 있으면 수락할 건지 거부할 건지 중립을 할 건지 선택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의견 공시가. 그다음에 포인트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달이면 주총 계절입니다. 주총 계절에서 이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거 찬성입니다, 반대입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은 왜 그 사안에서 그렇게 판단했는지 판단을 해야지만 그게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런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가 아마 넷플릭스 케이스 같은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부터 있었죠. 뭐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27불에 사겠다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파라마운트가 이제 제시를 합니다. 공개 매수. 우리는 더 하겠다 30불. 그래서 그 다음에 파라마운트에서 너 돈 있냐? 없으니까 파라마운트를 지배하고 있는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쪽에 돈 지급 보정 보여줘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다 공시가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한테도 자, 이런 제안이 있는데 당신들 뭐 할 거냐? 계속 이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파라마운트는 우리가 더 좋은 재가는 한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초기에 판단하기에는 이 파라마운트는 LBO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또 뒷이야기도 있죠.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스 디스커버리가 가지고 있는 또 유명한 회사 CNN입니다. 내리 앨리슨이 트럼프하고 굉장히 친하고요. CNN이 방송으로는 약간 진보적이고 트럼프에 반대를 하니까 그 회사를 사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게 같이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게 나중에 이슈가 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하고 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그 자체를 다 사겠다는 뜻이었으니까 개편의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2월 달에 2월 10일 날 넷플릭스하고 계약을 한 걸 파기한다면 28억 불의 위약금을 내야 됩니다. 넷플릭스에서. 워너브라더스에서. 근데 이제 파라마운트 우리가 대신 내줄게. 그 위약금까지. 그리고 조건을 더 올립니다. 그래서 올려서 어제 2월 26일 날 파라마운트 제안이 우위에 있다. 그래서 또 파라마운트로 가는 케이스가 발생했고 이것 때문에 넷플릭스 주가는 어젯밤에 올랐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서 일본이 했던 걸 봅니다. 일본이 2023년에 했던 공시제도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매수 지침을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죠.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라. 주주 의사결을 존중을 해라. 그리고 투명해라. 투명하지 않고 숨긴다면 우리는 판단을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주주 가치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라. 제안이 들어오면. 그리고 경매의 요건, 경매자로서의 그래서 최선의 조건을 끌어내라. 이게 요건입니다. 이 결과 일본의 주가 시장은 많이 바뀝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둬라. 그러니까 거의 그 미국의 판례들로 정립된 원칙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나중에 우리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가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방어수단. 방어를 하려고 하더라도 경영진이 자기 자리, 참호를 고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이런 상황은 주총 결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주중 평등 원칙이 지켜졌느냐. 그리고 그런 조치를 시행하는 것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냥 하지 마라. 이유를 설명을 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은 바로 자본시장과 대화라고 하는 건 공시입니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이 결과, 이제, 특히 이제 몇 가지 이 사회가 챙겨봐야 될 게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제안을 했는데 걔가 시세 조정을 해서 주가 조정만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돈이 있냐? 계획이 진지하냐? 그리고 그것이 실현 가능한 이야기냐? 이런 걸 판단합니다. 보나파이드 오퍼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진지한 인수 제안에 대해서는 이제 공시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경영권을 획득해서 뭘 한다고 할 때 진짜 경영권을 해서 경영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23년에 했다가 24년 지나면서 25년을 한번 보면 이 제한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오면 무시했어요. 근데 이 지침이 있다 보니까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무시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죠. 바로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일본 거래소입니다.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공고, 너 이거 내라. 안 내면 조회하고 요청하고 이런 실질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 보면 일본이 원래 기계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터기업, 미테기, 탁기사 이제 기계공업에 대해서 사전 매수합의를 텐더 오퍼를 합니다. 우리 하겠다. 했는데 옛날 같으면 이 사회가 무시했을 텐데 봐서 그래요?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회사 가치를 올리는 거구나. 찬성 입장을 바뀌어버립니다. 인수돼 버립니다. 또 하나가 다이치 생명과 M3인데 M3라는 회사가 다이치 베네핏 1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공개가 돼 있어요. 아까 공시가 됐기 때문에. 근데 다이치 생명,
제일생명이죠. 다이치생명이 보니까 야, 우리가 더 주고 살게. 우리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제시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회는 더 좋은데. 그래서 인수 가르치기 당하는 거죠. 뭐냐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는 누가 내 가치를 올릴 거냐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죠. 그리고 지금 작년에 굉장히 유명한 게 있죠. 세븐일레븐. 이제 캐나다 체인이 이제 세븐일레븐 모기업에 대해서 7조 원 매수하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점에 따라서 다 검토를 합니다. 인수는 안 됐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븐일레븐 회사 구조 개편을 일어납니다. 저쪽 제안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저쪽 제안을 안 하더라도 회사 가치를 더 올릴 수 있고, 더 올리는 방법, 이렇게 구조 개편을 하면 된다. 이런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형성된 게 뭐냐면 경영권은 만구불변에 세습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하는 거고 회사 가치를 올리는 거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없어요. 인수 제한을 무시해도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 문제가 됩니다. 이 상법이 개정됐으면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의 공시 조항들, 그 다음에 유가증권 평가, 뭐 상장 규정은 거래소의 경우고,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이런 것들이 같이 밖에 나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들의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율로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조회 공시하고 결과만 이야기하죠. 우리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거절했다. 왜 거절했는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입증도 안 해주죠. 그러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주주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주가 경영진을 오버라이드해서 뭘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경영 의견을 존중하되 잘못하면 주총에서 바뀔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야지만 경영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주요사항 보고 의무가 있는데요. 자본시장법 제161조 1항에 이제 보면 자본시장법에 뭘 보고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그 법인의 경영 재산 등 회사만 나와 있어요. 주주에 대한 항목이 없거든요. 주주에 대한 항목을 삽입을 하자. 그래야지만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그에 대해서 공시를 한다.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시행령에 바로 이 사회가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금융에 저항하는 그런 행위에 관해서는 권고 의견을 포함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면 별로 어려운 일 없이 이게 작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오 의원님이 와 계시니까 조문 자체 지금 오늘 자료에 보면 신구조문 대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같이 공유하고 또한 의견을 받아서 좀 더 모자라는 점이 있는지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목적입니다. 이제 상법 1, 2, 3척 개정이 있었으면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물론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저는 시장에 주주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 보고 그 핵심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시행령에 이제 공개매수 의견하고 요 두 가지 정도만 해줘도 우리 시장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뒷부분에는 조문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모야파 전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MY 알파 오기 전에 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에서 뉴욕과 홍콩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웰링턴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글로벌 뮤추얼 펀드에서 9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외국인 투자자 시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펀드 MY 알파는 사실 대부분 일본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일본에 20년 동안 투자를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왜 이 M&A 제도를 바꾸면 여러분들의 주식이 오를지요.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example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반대하는 분들의 그 논리를 조금 박살낼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시장입니다. 2012년에 아베노믹스가 시작해서 니케이 지수가 한 6천, 8천에서 지금 거의 6만에 나왔습니다. 10배 올랐습니다. 지금 코스피 5천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스피 2만, 3만 이론적으로 보면요. 근데 이 와중에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개혁들, 이제 리폼들을 해왔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2019년 그리고 2023년에 한 번 더 개정된 이 M&A Takeover Guideline, 이 Bear Hug 제도인데요. 이게 굉장히 빨리 갈 겁니다. 집중해주세요. 니케이가 9천에서 이제 32,000을 간 다음에 이 개정이 나온 다음에 또 니케이가 2배가 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폼이 있는데도 일본은 계속 리폼을 한 거죠. 계속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코리아 코스피 프리미엄 시대를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고요. 자, 아까 이제 이용우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M&A 가이드라인 그 제도가 이제 그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공시와 이 주주를 위해서 이제 그 이사회가 활동을 해야 되는 그걸 이제 명시해 준 거죠. 그래서 일본이 많이 지난 2, 3년간 많이 바뀌었습니다. M&A 딜이 2025년 굉장히 올랐고요. 상장사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중복 상장도 없어지고요.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소니 파이낸셜 자회사를요. 그 자회사 지분을 모든 주주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대로. 이건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예를 들어서 주 LG가 LG화학 주식을 모든 주 LG 주주들한테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주 지분이 희석되죠. 근데 희석되는 거랑 상관없이 이사회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70% 디스카운트에 거래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을 가지고 와서 살던 팔던 뭐 알아서 하세요. 주주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직접 있었죠. 소니가요. 히타치는 좀 다른 방향을 택했습니다. 히타치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했죠. 그래서 히타치 케미컬이라는 자회사를 매각한 다음에요. 그 자본으로 다른데 이제 트랜스포머 우리 하이 볼티지 현대 전기나 뭐 그런 회사들 있죠. 거기 이제 ABB라는 유럽 기업을 많이 투자했고 이제 그 회사의 포커스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특별 배당을 해라가 아니에요. 회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자회사들을 정리하고 이제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리고 NTT는 이제 NTT 도코모 자회사를 또 이제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좀 요 가운데는 이제 hostile takeover. 이렇게 외부에서 그냥 이제 원래 그 대주주들이 아예 그냥 통째로 그냥 사간 인수 그 사례고요. 오늘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제일 밑에 이 unsolicited M&A, 이게 bear hug. 외부 기업들이 당신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매력적이야. 통째로 살게. 라고 제안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시바우라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전장 제품, 뭐 그런 일렉트로닉 파트를 만드는 작은 회사고요. 야지오는요, 대만에 있는 살짝 더 큰 일렉트로닉 컴포넌트 기업입니다. 근데 야지오를 제가 몇 년간 만나면서 항상 그 회사가 이 회사 진짜 탐나는 회사다. 굉장히 일을 잘한다. 굉장히 제품을 잘 만든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시바우라, 우리가 4,300엔에 사겠습니다. 통째로요. 그때 3,000엔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곧바로 당연히 4,300을 가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다 돈 버는 겁니다. 모두 다요. 네? 근데 여기서 시바우라 이사회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우리는 야지오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미네베아라는 일본 기업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는 사실 우리 미네베아가 인수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미네베아가 돈도 더 줄 거다. 4,500을 줄 거다. 그러니까 결국 주주들의 가치를 더 극대화하면서 이 사회의 서포트도 이제 얹은 거죠. 그러면서 주주들한테 손해보지 않는 오히려 더 좋은 옵션을 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면서 야지오가 이걸 보고 알겠습니다. 그럼 5,300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신기한 건 여기서 주식이 5,300에 멈추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비딩 워이잖아요. 이제 두 군데에서 이걸 살려고 그러네? 이거 얼마까지 갈까? 그럼 사람들이 이제 계산기 뚫어보는 거야. 야지오는 돈이 얼마 있고 얼마 정도까지 가능하고 미네베아는 얼마까지 가능하고 이걸 시장에서 이제 추측하는 거죠. 추측을 하니까 5,300 이상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마 더 카운터 제한이 있겠지. 이러니까 주식이 오르는 거죠. 적절한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시장 주도로요. 그러면서 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니까 진짜 예측한 대로 미네베아가 5,400을 또 다시 제안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6,000까지 가죠. 이제 제대로 된 비딩워다. 그랬더니 진짜 야지오가 6,200을 또 다시 제안하고요. 미네베아가 야 우리 진짜 돈 없어. 6,200까지는 맞춰줄게. 그리고 이 사회가 우리 서포트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도움이 되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공시했어요, 미네베아가. 우리 여기가 끝이야. 진짜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네.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이 이후에 더 올랐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야지오는 더 높은 가격을 줄 수 있다고 추측했고요. 그 추측이 맞았고요. 결국은 야지오가 7,130엔에 인수를 해서 모든 시바와 일렉트로닉 주주들은요. 이 같은 7,130엔을 받고 돈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M&A 제도를 하면요. 적절한 주가가 시장 제도로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은 다 돈을 벌어요. 자, 아까 세븐앤아이 아까 말씀하셨죠. 이거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이 세븐앤아이가요. 엄청나게 이게 역사가 깊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많은 자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그 대주주가 역사가 있는 그런 회사죠. 이토요카도 하면서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interesting situation이는데요. 쿠시타르드라는 캐나다 기업이 non-binding offer를 처음에 냈어요. non-binding. 이건 그냥 우리 관심 있어. 근데 뭐 안 사도 그만이지.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선 이거를 뭐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했지만 결국은 이게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바인딩이 아닌데도요. 그러면서 이 사회는 쿠시타르드가 사는 것보다 우리가 더 좋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때 세븐앤아이 이사회하고 그 매니지먼트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MBO, 매니지먼트 바이아웃을 우리가 직접 인수할게. 더 높은 가격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자금을 모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몇십조 단위였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모았어요. 돈을 못 모아서 노력은 했는데 뭐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쿠시타르드는 더 올렸고요. 이때 제가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때 national security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우리 국부다. 굉장히 전략적인 회사인데 그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물과 이런 걸 다 유통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중요한 기업이 어떻게 외국 기업한테 넘어가냐. 이런 주장을 한 분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려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M&A 제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반대 그 이론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전략적인 산업들을 어떻게 다 해외에 뺏기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에게 보호가 되는 예를 들어서 뭐 텔레콤, KT, 뭐 SKT 이거는 당연히 외국인들한테 안 뺏기겠죠. 뭐 국방, 한화에로 뭐 이건 당연히 안 뺏기겠죠. 그것만 보호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안 뺏기려고 뭐 초콜릿 회사, 과자 회사,
뭐 이런 거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프리 마켓인데요. 우리도 미국 가서 뭐 굴삭기 회사 사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좋은 기업 있으면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래서 사실 그 National Security Argument가 일본에서는 fail 했어요. 세븐앤아이는 그냥 유통회사다. 그렇게 뭐 나라한테 전략적인 기업은 아니다라고 어쨌든 그걸로 막진 않았는데 어쨌든 대신 매니지먼트가 어마어마한 자사주 매입과 매니지먼트가 통째로 CEO서부터 이사회가 다 바뀌었고요. 우리가 정말 주주 가치를 소홀히 했으니까 이제 반성을 하고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지금 M&A가 없는 상태에서도 상당히 주가가 잘 오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마키노 밀링이라는 이제 이 프리시전 산업 회사가 있는데요. 나이덱이라는 일본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6천인데요. 11,000엔을 주겠다라고 그냥 선언을 했어요. 이게 바인딩 업. 그러니까 곧바로 주식이 쫙 가죠. 근데 이때 저기 주가가 이렇게 확 빠질 때가 보이시죠? 6월 달에요. 2025년 6월 달에. 이 빠질 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마키노 밀링이라는 회사가요. 포이즌 필을 썼어요. 포이즌병. 우리는 이 제안이 싫어서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액션을 한 거죠. 경영공업 방어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한 이유가 나이덱이 준 오퍼보다 더 좋은 제안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더 좋은 제안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주세요라는 이유로 포이즌필을 쓴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그 후에 진짜로 MBK한테 11,571엔 6%더 높은 가격, 5% 더 높은 가격에 오퍼를 받아온 거예요. 만약에 이 뒷부분이 없었다면 포이즌필을 쓰면 이사회 충실무를 완전히 위반한 거죠. 근데 포이즌필을 쓰면서 더 모든 주주들한테 챙겨주는 그 이유로 그리고 그걸 진짜로 deliver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주들은 11,000보다 더 좋은 오퍼로 모든 주주들은 이제 이익을 본 거죠. 자,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M&A 제도는요, 회장님과 PE펀드를 위한 제도예요. 우리 일반 주주들은 거의 웬만하면 다 손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주식인데 어떻게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한국엔 이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주들이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샘도 당연히 이랬고요. 한온도 당연히 이랬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M&A와 이 bear hug, 이거는 모든 회사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 y-axis, 요 위아래는 이제 주식 가격 경영 능력입니다. 그냥 당연히 경영을 잘하면 주식이 올라가겠죠. 경영을 못하면 주식이 내려가겠죠. 밑에는요, 대주주의 지분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주주 지분이 100%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대주주 지분이 낮습니다. 자, 그럼 이거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엔비디아요. 엔비디아의 대주주 젠슨 황은 3% 주식이 있지만 대주주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요, 경영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주주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사회가, 동지중에 이사회가 항상 젠슨을 뽑아줘요. 독립적으로요. 그래서 회사 가치가 그리고 너무 높아서 이거를 인수할 만한 회사도 없어요. 이게 경영권 방어예요. 일을 잘하면 돼요. 지분이 없어도 일을 잘하면 경영권 방어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대주주 지분도 높고 경영도 잘함. 레고는 비상장사죠? 얼마나 대단한 회사예요. 여기도 문제 없어요. 뭐 레고를 통째로 뭐 인수한다 뭐 제안이 와도 그 레고 패밀리 뭐 결정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으로 갈수록 이제 경영을 못하고 주가가 낮은 기업들이에요. 자, 트위치 코리아가 이제 뭐 아프리카 TV나 뭐 치지직이나 경쟁하던 기업인데요. 비상장사였고요.
그럼 대주주 지분이 100%였죠? 근데 경영을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철수를 하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나갔어요. 이것도 M&A 베어하그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경영을 못해도 지분이 100%이기 때문에 자기 돈만 날리는 거예요. 100% 지분 자기 회사가 자기 경영 못하는 거 아무도 상관 안 해요. 그거는 여기서는 이것도 제외입니다. 자, 이 베어하그가 제일 effective하게 어드레스할 이슈는요. 바로 요 빨간색이에요. 대주주 지분도 낮고 경영도 못해서 주가가 낮은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모든 기업, 뭐 국방 뭐 이런 거는 헷갈리면 안 되고요. 지금 이 M&A 효과가 제일 잘 이렇게 부각될 상황은요. 대주 지분이 낮은데도 컨트롤을 하면서 남의 돈을 굉장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캐피털리스틱한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를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한 거죠. 방금 한 거. 평소에 일을 잘하거나 지분이 많거나 주주의 지지를 얻으면 M&A 방어가 되고요. 일 못하고 지분도 없고 주주의 지지도 없으면 회사를 경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오늘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는 이제 상장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이제 골드만삭스 IB에서 M&A 자문을 하고, 한국에서요. 그리고 이제 KKR에서 또 경영권 인수, 거래를 하면서 이제 M&A 뭐 전문가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오래 하면서, 이제 그 관점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 다 아시겠지만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제가 이거 딱 보자마자 생각한 게, 이거는 이제 저평가 해소로 연결될 수 있다. 왜? 이게 M&A가 드디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실은 저희 사람들이 한국에 이런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아까 일본도 얘기했고 미국도 얘기했지만, 미국, 일본에 저평가 회사가 없는 이유는, 너무 저평가되면은 M&A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거기 행동주의가 들어가서 이런 것보다도 M&A가 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사들한테 M&A 제안을 하면, 예를 들면 뒤에 사례가 많이 있는데, 시총 3천억인데 순자산만 1조다. 이런 회사들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들을 가서 6천억에 사겠다고 제안하면 그냥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충실 의무 위반의 딱 그 케이스거든요. 그냥 이사들이 내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나만 포기하면 주주들이 3천억을 버는데, 나를 위해서, 의사결정하면 이제 주주 충실 위반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뭐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M&A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거고, 이게 K 프리미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말 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항상 딜은 어떻게 됐냐? 아까 chairman is happy, you are sad.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chairman한테만 가요. chairman이 그냥 경영권을 사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hairman한테 가서 당신 지분 살게요. 그리고 경영권도 살게요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경영권은 이사회를 내 맘대로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이사회는 무시하니까. 네, 그리고 다른 주주 지분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체어맨한테 가서 30% 사면 회사 이사들이 갑자기 체어맨한테 30% 프리미엄 주고 사면 이사들이 내가 지명하는 이사들 다 임명해주고 자기들 전원 사임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이제 이런 관행이 우리 소위 KM&A라고 하죠. KM&A 관행은 이사 주주 충실 의무의 명확한 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사례를 저희가 들었는데, 예를 들면 롯데렌탈 이거 취소되긴 했지만, 이제 KM&A 가장 핵심적인 이런 거죠. 대주주는 프리미엄 받고 팔아요. 근데 이것만 하면 그래도 양반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대주주는 3만원짜리 주식인데 대주주는 7만원 받고 팔고요. 그러면서 신주를 갑자기 엄청 많이 25,000원에 발행을 해줘요. 나는 당장에 지금 경영권도 변경되면서 아무런 보호도 못 받았는데, 큰 변화잖아요. 아무런 보호가 매수 청구권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받았는데, 다일루션까지 되는 거예요. 이사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문제였고, 코웨이 사례 저희가 지금 행동주의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계속 문제 삼는 게 뭐냐면은, 2019년에
그 넷마블이 웅진 찡크빅한테 코웨이 지분 26% 사올 때 거기 계약 종결 조건이 내가 지명한 이사를 코웨이 이사회가 다 임명해 준다라는 게 거래 종결 조건이에요. 그걸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고 넷마블이 지명한 모든 이사를 코웨이 이사들이 임명해 주고 자기네 다 사임합니다. 예. 근데 공시에다가는 마치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와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추천한 것처럼 공시를 해요. 허위 공시죠. 예. 그래서 의결권 자문사들이 다 속고 기관 투자자들이 다 속아서 독립적 이사회네 하면서 찬성을 한 겁니다. 그 문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렇게 저평가가 굉장히 심화됐죠. 이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위반입니다. 이사들이 왜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다 사임을 해주고 특정 사람이 추천하는 이사를 다 임명해 주나요? 네, 그거를 그리고 돈 받고 거래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사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됐어. 이제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미국처럼 M&A 되면 우리도 이제 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별로 안 바뀌었어요. 예, 물론 요즘에 좀 더존 비전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 공개하면서 하는 사례가 있긴 있지만 이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시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의 M&A 가이드라인. 예, 이게 일본에서 했다는 그게 아직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관행이 아직 바뀌지 않았고 관행을 바꾸려면 이 두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소송을 좀 하기 어렵거든요. 여전히 세 가지가 되는데 이 공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아까 그냥 M&A 를 알려주지 않고요. 이사회가 정말 중요한 정보잖아요. 주주한테 경영권 변경이 있는 M&A 제안이 들어왔다. 주주한테 얼마나 중요한 정보예요. 근데 공시를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공시를 어떤 기자님들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막 기사를 쓰면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음 이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제도를 바꿔야 된다. 충실 의무 도입하면 뭐하냐? 이게 실제 효과가 있으려면 공시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게 바로 주가 누르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아까 있었으니까 제가 하고요.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상장에서 진짜 너무 많은 이유가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안 돼서 그런 거고 이걸 상패를 퇴출시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M&A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법무부에서 이제 그 M&A 가이드라인을 내놓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어제 이거 사실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M&A 인수 제안에 왔을 때 이사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핵심이고 일본에서는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전에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주에게 중대한 정보잖아요. 예, 경영권 변동 오퍼가 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세하게 해야 되고 이걸 충실 의무에 기반해서 상세하게 의견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한을 좀 정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전에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지분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은 지배주주가 있습니다.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기업은 60, 70%가 있는데 배어허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M&A 메커니즘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주주들은 정말 노답이에요. 예, 100%를 사줘야 되든가 하는데 사주지도 않고 저평가시켜서 계속 경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제 지배권 변동을 초래하는 M&A 제안을 이사회가 인지하는 그 즉시 그 제안의 사실 그리고 이사회 의견을 공시하고 충실 의무에 기반해서 당연히 이사회가 자기 자신이나 지배주주만이 아닌 일반 주주를 위한 모든 주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거래를 조율하고 협상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의무는 이미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려면은 공시가 개정이 돼야 된다. 예,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지배주주한테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 가서 얘기해야 되겠죠. 왜? 지배주주 지분 살 때 원래 실사해야 되거든요. 이사회가 응대해 주는 것도 충실 의무 위반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게 도입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지배주주가 왔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30% 갖고 있는데 내 집은 100%에 누가 사겠다 왔어요. 대신에 실사해야 되거든요. 그 회사 자료 달라고 하는데 이사회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왜 회장한테만 그 지분을 프리미엄 주고 사고 나머지 사람한테 안 사는데 내가 실사를 왜 도와줘야 돼요? 예. 충실 의무 위반입니다. 예. 그리고 왜 회장한테만 프리미엄 주고 사는데 내가 당신네들 SPA 클로징 할 때 내가 다 사임해야 되고 왜 당신네들이 지정하는 이사를 다 임명해야 됩니까? 충실 의무 위반입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100%를 같은 가격에 프리미엄 주고 산다고 약속을 하면 실사도 해주고 협조해주겠다.
요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의무공개 매수 논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공시제도 개선하고, 공시제도 개선하고 가이드라인 바꾸는 것만으로 사실 의무공개 매수 제도하고 도입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 50%만 사는 딜 가지고는 이사들이 주주충실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실사든 아니면 공개 매수 의견 표명할 때 협조해주는 걸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어떤 그런 공시나 가이드라인을 바꾸게 되면 이제 사실상 100%를 안 살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미국에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참고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충실 의무 때문에 공개 매수를 다 하는 거거든요. 100% 소송 안 당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아까 또 예시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으로 예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게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3개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예요. 지배주주 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케이스고 이게 사실은 한국 저평가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분산 소유 기업은 예전 포스코 홀딩스다. PBR이 0.4 정도 되고요. 여기 최대주주 국민연금인데 8%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예시적으로 한 거라 숫자가 뭐 맞진 않겠지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외 업체들의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한 50조 정도의 회사 가치가 있다고 추정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주당 한 66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주가가 39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40% 정도 디스카운트 돼 있잖아요. 자, 이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시적으로 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도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면, 자, 어떤 투자자가 이 주식을 장에서 5%를 사요. 예, 5%, 10%쯤 산 다음에, 이제 그럼 공시를 해야 되겠죠. 경영 참여 목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고, 이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포스코 이사회가 승인하는 걸 전제로, 45.4조 원, 그러니까 주당 60만 원에, 예, 아까 본질 가치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 5만 원 할인된 가격에 100%를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은 포스코 이사회는 이제 우리 개선된 이제 제도에서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깔고 앉을 수가 없습니다. 회장 더 못 해먹어요. 그래서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독립이사들로 구성된 바로 골드만삭스를 불러옵니다. 네. 아니면 나 소송 당하니까 큰일 나요. 개개인별로 몇 천억씩 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한테 일단 그리고 바로 공시를 해요. 중대한 제안이 왔잖아요. 공시를 즉시 하고 이 세부 내용을 공시하고 우리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골드만삭스를 고용해서 이거를 검토하고 더 나은 딜이 있는지도 알아보겠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은 인수 제한이 없어요. 60일 내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M&A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골드만삭스 의견에 따르면 너네 회사 주식은 최소 한 주에 70만 원은 받아야 돼. 60만 원 안 돼. 라고 하면 그러면 거절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첨부를 해가지고 골드만삭스 의견 첨부해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봤는데 60만 원 너무 싸다. 70만 원 정도는 최소 돼야지 우리 회사가 밸류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회사가 저평가된 이유는 여러 가지 회사가 뭐 2차 전지 사업, 소재 사업하고 철강 사업이 섞여 있고 여러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핵심 자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자 이거 다 팔고 배당도 하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인적 분할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70만 원을 만들겠다. 안 팔고. 예.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주당 60만 원이면 이게 충분히 우리 본질 가치를 할 정도니까 팔겠다. 하면 파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30만 원, 40만 원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6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에 대해서 이사회가 참여하라고 권고도 하고 실사도 하게 해주고 예. 그리고 100% 공개 매수 끝나고 나면 이제 이사들은 다 자리 비켜주고 새로운 인수자가 이사를 차지하는 거예요. 예. 자, KCC. 예, 참고로 여기 트러스톤에서 와가지고 저희가 하는 회사를 안 하고 트러스톤에서 갖고 있는 회사 2개를 했습니다. KCC하고 이제 태광산업 이제 했는데요. 예,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기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제 KCC 같은 경우에 이게 앞에 똑같이 지금 이 회사가 지금 행동주의가 들어왔죠. 문제가 뭐냐? 이 회사도 PBR이 0.59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회사가 빚을 져가지고 몇 조 원의 빚을 져가지고 자기네 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삼성물산 지분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5조 4천억 원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른 현대 무슨 이런 거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했을 때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주당 한 165만 원 정도 된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추정을 하면 지금 주가 58만 원입니다. 예.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 수 있냐?
아까 똑같아요. 이제 뭐 어떤 펀드가 혹은 뭐 어떤 투자자가 이제 장에서 좀 사요. 뭐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는데 저는 저 같으면 살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가 150만 원에 사고 싶은데 장에서 60만 원 있으면 좀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좀 산 다음에 이제 이사회에다가 제안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워요. 왜? 지배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지배주주는 조금 어렵지만 여기는 그래도 대주주 지분율이 30%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사회에다가 지배주주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사한테 가요. 그래서 야, 내가 이 회사 주식 한 주에 120만 원에 살게. 60만 원보다 2배죠, 그죠? 120만 원에 100%를 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이거 공개 매수를 할 때 공개 매수의 최소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최소 5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사회는 지배주주가 나를 임명했더라도 예, 고맙지만 전체 주주에 대한 이제 충실 의무가 있으니까 이제 내 자리도 지켜야 되지만 어쩔 수 없죠. 손해배상 소송 안 당하려면 바로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총주주 이 관점에서 인수 제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더 나은 인수 제안이 있는지도 찾아보겠다. 네, 이렇게 해요. 여기 제가 다 그냥 다 골드만 삭스라고 써놨는데 저희 친정이라 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60일 동안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본질 가치가 인수 제안보다 높아. 네, 그러면은 반대를 공고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거 한번 이제 우리 회사 본질 가치는 120만 원 아니고 150만 원이다라고 이사회가 공식으로 밝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만들기 위해서 삼성물산 주식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외 비영업용 투자 주식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영권 인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사회가 정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본질 가치까지 가치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적 분할 등 구조 개편을 한다든지 여기 뭐 실리콘 사업도 있고 건자재 사업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자사주미 앱소가 앞으로 발표하든가 아니면 팔던가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저평가가 해소 바로 된다. 태강산업. 여기도 진짜, 이거는 이제,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태강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 우리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베어허그 해당이 안 된다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고, 근데 이게 100%가 아니고 한 60% 갖고 있는데, 이거를 주가를 안 올리고요. 자기 지분 60%인데 안 올리고 일부러 눌러놔요. 뭐 상속세도 아끼고, 배당해봤자 어차피 회사 돈 내 돈인데, 배당하면은 남한테 40% 줘야 되잖아요. 왜 아깝게 그런 일을 하냐고요. 안 그래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PBR이 0.25인데 저거는 사실 뭐 성수동에 있는 부동산 같은 거 재평가하면은 PBR이 저보다 더 낮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노답이거든요. 사실 뭐 이사회를 과반을 절대 차지할 수가 없고 지분 구조상 54.5%이기 때문에 뭐 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든데 저희가 봤을 때 최소한 적정 주가가 460만 원 정도 이게 예시적으로요. 460만 원 정도 간단하게 계산하면 저렇게 되는데 지금 1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도 저는 이 베어허그 제도가 그러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냐? 저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왜냐하면 지배주주가 54%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가격에 제한을 해도 이사회가 찬성을 해도 공개 매수가 성사가 안 되는 거죠. 왜? 지배주주가 공개 매수 참여 안 하면 왜? 최소 50% 확보해야 되니까 100%에 대해 제한을 하고 50%가 참여해야 공개 매수를 하는데 이제 참고로 아까 전에 KC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공개 매수에 참여를 하게 되냐면 이 KCC 대주주가 36%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사회가 찬성을 해서 실사를 하고 자금 조달을 해서 공개 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50 몇 프로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KCC 지배주주가 여기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본인이 이제 역으로 이제 우리의 입장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공개 매수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아까 두 번째 경우가 제일 많고 세 번째는 좀 덜한데 이 경우에도 저희 생각에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노답인 경우에 너무너무 싼 경우에는 그래도 M&A 제안을 해가지고 회사가 반응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당 아까 전에 한 460만 원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한 5에서 10% 산 다음에 한 뭐 200만 원, 300만 원 사겠다고 제안을 해요. 진지한 인수 제안을 해요. 자금 다 준비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사회는 어쨌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배주주가 팔지 안 팔지 모르잖아요. 의무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자문사 해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하는데, 그래도 그럼 거절을 하려면은 그 근거는 본질 가치가 이거보다 높기 때문에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혹은 다른 오퍼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거를 우리는 사실 460만 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거절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못 사지만 그래도 장에서 아까 5% 10% 샀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까 46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땅도 팔고 뭐 현금도 활용했을 경우에 460만 원이거든요. 주가 110만 원 그렇게 발표해서 딜 거절했는데 주가가 110만 원에 계속 유지되면은 이사들은 소송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매각하고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주가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물론 이제 그리고 혹은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가격이 되게 높게 누가 460만 원 했어요. 이 경우에는 지배주주, 그러니까 이사회가 찬성을 했어요. 예, 이거는 460만 원이니까 이사회가 찬성을 해요. 근데 그래도 그럼 공개매수를 할 때, 나는 100%에 대해서 공개매수를 하는데 최소 50% 이상 확보해야 된다. 즉, 지배주주가 참여 안 하면 실패. 지배주주가 참여하면은 모든 사람이 460만 원에 팔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배주주는 나 안 팔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모든 주주가 일심동체로 단결해서 이제 지배주주한테 엄청난 압력을 가하겠죠. 그리고 사실 소수주주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정말 지배주주가 안 팔게 되면은 강력한 압박을 받고 앞으로 경영이 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고 이 경우에도 팔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다양한 경우에 이 제도만으로 저평가가 굉장히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의 ESG 부분 리서치 팀장 맡고 있는 임지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국내 상장 기업 베이스다 보니까 그 앞선 두 분보다는 이제 좀 더 국내 기업들의 저평가를 좀 더 저실히 느껴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베어허그라는 대표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M&A 인수 제한이라는 거를 통틀어서 봤을 때 사실 저는 이 핵심이 이사회가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기업 가치를 적정 기업 가치를 잘 인지하고 이를 실현시키냐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두 분께서는 어떻게 더 기업 가치를 프리미엄 이상으로 더 기업 가치를 올리느냐에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떻게 이 디스카운트를 최소한의 하방을 막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베어허그가 이제 충분히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도 이 노력하지 않는 이사회를 이 공개 매수와 같은 압박 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케이스들은 이사회가 자신들의 가치를 헐값에 매각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아까 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회장님만 하하호 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방지를 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부분에서 이용우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여전히 매우 큰 저평가 상태입니다. 6,300 넘었지만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률은 다 반도체 그리고 성장주 위주의 랠리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동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게 1월 말 기준 자료인데 여전히 한국 기준 PBR 1배 이상인 기업은 3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 베어허그와 같은 이 M&A 인수에 대한 온기를 좀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국내 기업들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베어허그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이창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KCC나 태광산업 같은 사례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밸류에이션이 낮은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거를 PBR 구간별로 나눠봐도 여기 오른쪽 차트 보시면 PBR 1.0배 미만인 기업들로 가면 바로 지분율이, 평균 지분율이 4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42% 이상의 평균 지분율을 가지게 되면 방금 전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이게 베어허그를 도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최대 주주가 매각 의사가 없으면 이 베어허그의 위력이 확 낮아지다 보니까 이 M&A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최소한 방어라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소수주주 관점에서 방어라도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온 게 이제 저희가 앞서 말한 케이스들이 완전 베어허그의 위주의 케이스였다면은 저는 이 최대주주 공개매수 합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어허그는 이제 외부의 인수자가
이사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해서 이 적정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거라면은 최대 주주가 하는 공개 매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수 주주들이 충분히 그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채 공개 매수에 응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 포괄 주식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에 적어도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로 인수합병 당하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이루어져야지 결국 이렇게 비상장화되는 회사들이나 나중에 공개 매수가 되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남아있는 상장 기업에 대한 피어 밸류에이션 또한 같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나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앞서 이제 나왔던 이 사례는 저희가 이제 14D9 공시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까지 이제 얹어서 하려면은 이 13E3라는 서류가 따로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공개 매수나 이제 기타 방법 등을 통해서 이 소수 주주들을 스퀴즈 아웃 할 때,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 주식 합병을 통해서 남아있는 주주들을 쫓아낼 때 어떻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 entire fairness가 요구되는 딜을 같이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요구하는 공시 서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핵심이 여기 표에 4번째 있는 외부 검증과 5번째 있는 특별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검증이 이제 아무래도 최대 주주의 이익에 혼자 이익을 보지 않도록 이 검증을 이제 받는 게 이제 필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entire fairness를 추구를 하는 게 이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미국 케이스인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중간에 이제 존 대표님이 2개 딱 하이라이트 해주셨는데, 2023년 이제 건에 대해서만, 지침에 대해서만 강조를 해주셨다면은 그 전에 살짝 넘어가신 2019년 딜이 또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케이스고, 마침 딱 2023년의 행동 지침은 14D9 공시랑 똑같고, 이제 2019년 공정 M&A 지침은 13E3랑 이제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 서식 자체는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데, 대신 이제 강제성이 조금 다르다라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제성도 마침 2023년에 나왔던 이토추 상사 패밀리마트 판결에서 이 판결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강제성이 좀 부여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례가 좀 저희 우리나라한테 잘 적용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토추 상사가 패밀리마트를 완전 자회사화하면서 이제 발생했던 이벤트인데, 이 먼저 왼쪽에 있는 주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패밀리마트가 이제 2019년에 고점을 찍고 이제 쭉 내려오다가 2020년에 이제 이토추 상사가 마침 주가가 내려온 김에 공개 매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타임라인을 이제 보시게 되면 20년 3월만 하더라도 최초 가격으로 2,600엔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마침 이때가 딱 코로나가 터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1,500엔대로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걸 빌미로 이토추 상사가 가격을 2,000엔으로 이제 낮춰가지고 공개 매수를 시도를 했고요. 근데 이제 마침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2019년 M&A 지침이 이미 존재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이제 이토추 상사와 이제 협상을 시도를 했고요. 당연히 이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토추 상사에 대한 사내이사들이라든지 기타 특수관계자들은 이제 제외하고 이제 독립적으로 진행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 검증을 통해서 이 2,800엔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MOM 투표를 요구를 하면서 이토추 상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토추 상사는 바로 칼 거절했고요.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신 우린 2,200엔만 주겠다라고 이제 하고, 여기에서 특별위원회가 추가적으로 교섭을 하지 않고 교섭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달 뒤에 이토추 상사가 2,300엔에 완전히 이제 테이크오버 비드를 공표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아시스 캐피털 그리고 R&B 캐피털이 이 가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그 문제 제기의 이유는 이 특별위원회가 검증했던 이 외부 검증을 받아서 가격을 도출해냈던 산정 범위가 여기 PwC DCF로 받았던 이제 산정 가격인데 2,472엔부터 3,040엔 사이입니다.
근데 2,300엔 자체가 이 하단 범위보다도 낮다이다 보니까 이토추 상사의 딜 자체가 이제 불합리하다라는 걸로 이제 소송을 걸었고,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2023년 3월에 이쪽 편을 이제 들어주게 되면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2,300엔에서 2,600엔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토추 상사가 다시 한번 항고를 하지만 결국 기각되면서 이 판결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여파를 미쳤냐? 마침 이제 이 2023년 3월이라는 시기가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이 일본 경제산업성이 만들어낸 23년 8월에 이 기업 인수 행동 지침하고 엮이면서 더 시너지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이토추 상사가 이번 한 번으로 딜을 끝낸 게 아닙니다. 이게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진행을 하지 못했던 건데, 이 소송이 나오고 나서 세 차례 더 M&A를 진행을 했고요. 공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 케이스가 여기 아래 이제 보시게 되면 패밀리마트 이후에 2023년 다이켄, 2023년 CTC, 다음에 24년 데상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배주주였다가 완전 공개 매수를 진행을 했던 건데, 여기서의 차이가 오른쪽 끝에 보시면 2020년 패밀리마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이토추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았던 특별위원회가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가격이 너무 저평가다라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5회 다이킨에 대해서는 5회, CTC에 대해서는 6회, 데상트에 대해서는 7회까지 거부를 하면서 최초 제시가보다 최종 제시가가 한 20% 정도 더 올라가는, 뭐 완전히 엄청난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수주주들의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해주는 행동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맨 처음에 가볍게 이용훈 대표님이 짚고 넘어갔지만, 우리나라 M&A 시장은 아직도 대부분 뭐 이런 공개 매수라기보다는 그룹사 간의 합병 이벤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각 기업마다 이사회가 우리 기업의 가장 이상적인 그 가격이 뭔지, 딜이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룹사 차원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이사회의 결정들이 이제 무시된다라는 데 있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이제 지배구조 딜들을 보시게 되면, 참고로 여기에 있는 8가지 딜은 그 여러 가지의 지배구조 개편들 중에서 상장 법인이 피합병 되면서 이제 완전 비상장화가 된 케이스들입니다. 물론 이제 실패한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SK CNC가 SK를 흡수합병한 사건, 뭐 대표적인 삼성물산 사건, 지주사 전환하면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찍고 붙이고 하는 사건, 뭐 현대모비스는 이제 엘리엇이 들어오면서 여러 노이즈들이 있었지만 결국 취소가 됐었고, 여기 온라인에서 진행했던 이 두산밥켓, 결국에는 이제 다 취소로 돌아갔던 두산밥켓 같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 소수주주들의 최소한의 이제 공정가치를 적용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나라의 한계점이 지금 자본시장법 자체가 이 구조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그 이유가 이제 상장사 간의 합병을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게 그 시장가로 기계적으로 산정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사회가 판단을 어느 정도가 공정가치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미 시장 가격이 있기 때문에 명분을 확보했다라는 논리로 강행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검토도 다시 이제 필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 이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가 좀 낮은 기업들, 낮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그 싼 게 최대 주주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게 유리하지 않은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다시 좀 재평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최대 주주가 유리한 형태로 최대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곧 이 그룹사 지배구조 개편한데, 그러면은 최대 주주가 어디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지, 어디를 적게 갖고 있어서 어디를 최대한 낮출수록 유리한 구조가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최우선 시나리오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방지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될지 골머리를 썩을 필요가 없고 각각 기업의 공정 가치에 좀 포커스를 해서 평가를 매길 수 있게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발생해도 각 이사회의 판단과 이제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저평가 요인도 사라질 거고 결국 이렇게 핵심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룹사의 의사결정보다는 이사회가 그래도 좀 더 책임을 지고 가지어가는 이제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딜사이트 TV 최태호 기자라고 합니다.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대표님들께서 얘기하실 때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좀 사각지대가 있다면 이런 공개 매수에 대한, 공개적으로 이제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기회주주의 지분율이 좀 높고, 뭐 이런 경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로 공개 매수를 한 다음에 상장 폐지를 뭐 고려한다던가 이런 스퀴즈아웃이 일어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좀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좀 이런 제도 말고 또 대안이란 게 좀 있을까, 이런 것 좀, 이런 제도 도입됐다고 했을 때 이제 이창환 대표님께서 좀 그래도 압박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긴 했는데 좀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저번에도 이제 얘기해 주셨긴 했는데, 이제 지배력 레버리지라는 말을 저번에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장사에 이제 돈을 쌓아두지 말고 좀 그 돈을 빼와서 이제 뭐 배당으로 받게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정부에서도 이제 분리 과세를 조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고 분리 과세율이 아무래도 이제 그 현금을 유보하는 게 아직까지 좀 이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잘 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그게 맞습니다. 아까 저희 존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진짜 약간 좀 노답인 상황들이 대주주가 지분이 뭐 50% 이상인데 진짜 극심하게 일부러 저평가 시켜놓은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아까 전에 그 장표도 있던데 트러스트에서 그럴수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영권이 더 강할수록 주가는 저평가됩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보호해줘야 될까요? 덜 보호해줘야 될까요? 아까 그 장표만 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진짜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는 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으나 쉽진 않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워낙 극심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누군가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논리의 취지는 아무리 대주주가 50%가 넘어도 이제 인수 제한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사회 승인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일반 주주의 압박이 있을 거고 여론이나 일반 주주의 압박이 있을 거고 그거를 만약에 그냥 무턱대고 이유 없이 거부했을 때 앞으로 이제 대주주로서 회사 경영하는 게 되게 어려워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비춰보면 외국에서는 그런 회사는 아마 아예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트러스에서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그나마 예를 들면 그런 뭐 스퀴즈아웃을 하기 위한 뭐 공개 매수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행인데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든 뭐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생 30년 동안 계속 그 상태로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베어허그라도 시도해 볼 수가 있던가 아니면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는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갖고 소수주주권을 활용해서 행동주의 등을 통해 갖고 회사에 좀 압박을 가하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 일본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그런 스퀴즈아웃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일어난 이유 최근에 이제 토요타도 토요타 인더스트리즈를 이제 통째로 인수하는데요. 몇 가지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점은요. 이거를 순 현금으로 캐시 오퍼예요. 한국은 이제 주식으로 교환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통째로 그냥 현금을 주고 주주들한테 그걸 사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사회가 이걸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그냥 캐시 오퍼 충실 의무상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디센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이 가격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토요타 인더스트리도 엘리엇이 들어가서 이건 너무 싼 가격에 산다 하면서 지금 소송 중이고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도 이제 지난 몇 주간 그 오퍼 프라이스보다 더 높게 시장에서 거래돼요. 왜냐면 그만큼 디센션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가 있고요.
이제 그 합리적이다. 그래서 시장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가격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누가 이렇게 누르고 올리고 그게 아니고요. willing buyer, willing seller. 예, 그리고 현금.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분이 제일 이제 일본 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높은 상황에서요. 독립적인 이사회와 그런 그 전체적인 충실형을 지키는 것보다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통짜로 그냥 100% 사겠다라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독립적인 이사회 시스템이 쫙 자리를 잡아가면 지분이 60, 70% 있는 분들도 아마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머지 그냥 다 통째로 인수를 하면 되겠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사회가 이제 캐시 오퍼를 받고 이제 실제로 소액 주주들이 이 가격은 부족합니다라는 디센션 프로세스가 있으면 제대로 된 가격에 이 스퀴즈 아웃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네. 저는 달튼의 임성윤입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도 발언을 좀 약간 몇 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일단, 소송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특히 스퀴즈 아웃에 대한 저희가 소송을 했을 때 3년이 걸릴지, 그리고 디스커버리도 없고, 그리고 그 끝에 저희가 이제 남는 게 결국에 법원의 판단인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법원의 선례가 다 시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거를 다시 뭔가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그걸 참조해서 해리라고 하는 권고를 해주는 로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사회 충실 의무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생각했을 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합병과 주식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의 그냥 시가 적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복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분명히 포괄적 교환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게 또 더 어려운 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40%, 50% 이렇게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 일반 주주만 피해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트러스톤에서 좀 말씀 주셨고 또 했던 게 제3자를 두고 외부인을 두면 그러면 다 되는 거냐 했을 때 저희가 최근에도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 봤거든요. 제3자를 이제 처음으로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뜻깊었지만 DCF라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심한데 그 내용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DCF로 하든 PBR로 하든 시가로 하든 별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냥 시가로 하기로 했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법 쪽에서도 저희가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제3에서도 자문사에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제3자만 돈다고 해서 되나?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강제로 미니멈 허들은 좀 둬야 된다 이런 거라 가지고 저는 이제 포괄적 교환에서 시가는 없애고 공정거래가로 하고 최소 그래도 PBR 1배 이상은 하게끔 하는 미니멈은 좀 필요해야 되지 않나. 지금 뭐 0.4배도 페어밸류라고 해가지고 포괄적 교환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미니멈은 해야지 저희가 뭐 다른 거는 그 다음에 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한 가지 좀 첨언하면 아까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합병 비율이랑 스퀴즈 아웃 관련돼서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덧붙여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당사자 간 합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사자 간 합의를 할 때 이해 충돌이 있는 사람의 참여를 배제해야 된다. 즉 예를 들면 두산 케이스가 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통의 주주인 두산은 의결권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주주들의 과반들이 찬성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페어 밸류인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협상하는 이사들의 이사 주체들도 사내이사들 어쨌든 본인의 임기가 어쨌든 지배주주한테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짜 이해관계가 정말 없다고 보이는 이제 독립이사들로 해서 뭐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 독립이사도 또 사실 웬만하면 주주 추천 독립이사들이 포함되게끔 해가지고 하는 부분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MOM이든 특별위원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